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현재 아이오닉5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을 하는데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52%에서 80%까지 한 25분 정도 충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과 잠깐 전기차의 친환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전기차 친환경성은 캐캐묵은 논란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기차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발전을 하고 송전을 하고 배터리를 제작을 하고 사용을 해서 이걸 리사이클을 하던 폐기를 하던, 그 다음에 자동차를 생산하던, 그 다음에 자동차 자체의 무게가 내연 자동차보다 한 20에서 25% 배터리 무게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내연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나 환경을 해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전기 자동차를 친환경이냐 이렇게 규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발전이라고 하면 이제 노르웨이와 같은 친환경 발전이 95% 달성되어 있는 나라를 빼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석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화석 연료가 주된 발전 재료고요. 뭐 LNG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런 것들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안전 시설이나 그리고 또 보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킬로와트당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제 최종적인 비용 감축을 위해서 보험을 축소한다든지, 이것도 뭐 제대로 갖춰놓게 되면 그렇게 저렴한 그런 발전 시설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 또 송전하는 과정, 배터리도 히토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삼원계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튬도 수산화 리튬이든 뭐 탄산 리튬이든 광물로 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다에 많이 녹아져 있긴 합니다만 이걸 채취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광산에서 채취를 하는 방식을 주로 해서 리튬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조하는 과정, 광산에서 채취하는 과정, 또 발전하는 과정, 송전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충분히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에 비해서 결코 뭐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2030년 또는 2035년에 내연 자동차를 순차적으로 퇴출을 시키고 EV를 차세대 자동차 시장의 주된 프로덕트로 밀고 있는 이유가 그냥 EV가 그냥 적당할 것 같아,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과 데이터, 그다음에 통계를 통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들,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내연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는 여절 부분이나 환경 오염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합에 있어서 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30년 동안 열심히 기술 개발해왔고 인프라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엔지니어링도 정점에 다다라 있는데, 내연 자동차가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거나 실제와 다르다 그랬으면 반발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아니 연구 자료나 뭐 어떤 근거도 정확하게 없이 우리 내연 자동차를 퇴출시킨다고 아마 대단히 분노하면서 들고 일어났을 텐데, 내연 자동차 진영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에 보다 가까운 그런 차세대 동력원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을 많은 분들이 무해, 공해물질이 전혀 없는 그런 동력원으로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환경은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기존의 뭐 내연 자동차 기반의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뭐 천연가스든 이런 이동수단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덜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가치 면에서 유리한 그런 동력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친환경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 넘어와서 한 2010년쯤에 아마 친환경 디젤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뭐 친환경 디젤이라 그러면 뭐 손가락질 받습니다. 뭐 디젤 게이트, 볼kswagen 그 사건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디젤이 원래는 그 가솔린에 비해서 완전 연소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연소가 됐을 때 뭐 PM이라든지 녹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디젤은 그 연료 특성상 탄화수소 개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많으니까 더 많이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 착화 방식, 이 디젤이라는 것은 이 가솔린하고 달리 그 압축 착화점이 낮아요. 그래서 공기를 압축해서 온도를 올린 다음에 연료를 뿌리면 그 온도 환경으로 해서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압축 착화를 하기 때문에 노킹이라는, 착화 지연의 문제는 있지만 노킹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자유롭고 출력을 더 강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열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 연소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율은 적게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만 제외한 다른 것들은 다 많이 나옵니다. 일산화탄소 더 많이 나오죠. 파티큘레이트 매터 PM 많이 나오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녹스거든요. 가솔린은 적당히 압축을 한 다음에 점화 플러그로 땅 하고 튀겨서 폭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린더 안의 온도가 이 압축되는 그 상황에서 아주 높게 온도가 상승하지는 않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 압축착하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압축이 돼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기 중에 78%가 질소니까 이 질소와 산소가 고온에서 이산결합을 하면 이게 질소산화물 NO1, NO2 여기 이제 환경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악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생성을 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수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불완전 연소율이 좀 높으니까 일산화탄소 나오죠. 거기에다가 또 그 탄화수소 찌꺼기 PM, 뭐 파티큘레이트 매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일 수가 없는데 2001년도에 푸주에서 DPF라는 걸 만듭니다.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를 만들어서 필터로 PM 뭐 이런 것들을 포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포집을 해서 어느 정도 차면은 후분사를 통해서 연료를 배기 행정으로 내보내고 연료가 그 안에 압축으로 인해서 그 많이 파티큘레이트 매터가 차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기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자연연소가 돼서 파티큘레이트 매터를 태우는 방식으로 PM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EGR을 통해서 불활성 가스를 실린더에다가 일정 부분 집어넣게 되니까 실린더 온도가 이제 내려가는 효과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실린더 온도가 불활성 가스로 인해서 내려가게 되면 녹수, 질소 화합물 그 발생률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조금씩 잡혀갔고, 그 다음에 요소수 LNT와 SCR이 개발이 돼서 이 요소수든 아니면 또 뭐 포집 방식으로 하던 질소산화물을 화학 반응으로 없애든 아니면 포집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또 줄여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녹수하고 또 PM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산화세륨 등을 비롯해서 이런 촉매 캐탈리스트를 통해서 일산화탄소도 포집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게 가솔린보다 더 디젤 엔진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니까 이게 가솔린보다 더 환경에 더 친화적이다. 그래서 친환경 디젤이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폭스바겐이 치팅을 통해서 이 DPF를 실험실 환경은 일정하게 회전수 패턴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후분사를 통해서 DPF에 축적된 PM을 태우도록 조치를 하지만 이게 일상 도로에서는 이 회전수가 변화무쌍하게 되면 여긴 일상 도로니까 여기서는 그냥 후분사하지 말도록 딱 제한을 해버리고 DPF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게 해버리면은 후분사를 통한 연료 효율 저하라든지 뭐 출력 저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상품성대로 올라가고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얻을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좋다 이렇게 해서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거죠. 그 이후로는 디젤 엔진이 과연 친환경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평가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DPF라는 것이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되거나 아니면 기능을 상실했을 때 PM이 엄청난 양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디젤 엔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많은 추가 장치들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성 면에서 그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필터든 뭐 캐탈리스트, 촉매든 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체를 좀 빨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SCR 같이 요소수를 통해서 화학작용을 이용해서 질소산화물을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태운다든지 포집을 해서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촉매들이 히토류들이에요. 백금이나 뭐 팔라듐, 로디움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소량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장 저렴한 산화세륨, 이게 일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히토류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 부품 단가로 따지다 보면 이것도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주요 재료로 사용해서 캐탈리스트든 뭐 필터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용 문제가.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과연 친환경이 맞느냐. 그래서 디젤은 퇴출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환경이라는 거는요, 기존에 있는 그런 기술이나 기존에 있는 동력기관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가치 면에서 유리하다. 조금이라도 열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이 좀 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정립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친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시면 안 돼요. 친환경 하면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무슨 친환경이야. 뭐 배터리 만들고 전력 생산 발전하고 송전하고 하는 게 다 일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과정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총합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경감이 되는지 그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총합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결론을 내려야 그게 비로소 맞는 어떤 통계 자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보다 더 지속적인 가치라든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면에 있어서 확실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내연 자동차 이렇게 직접적으로 화석연료를 떼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GPF를 붙여야 된다. 왜냐면은 직분사 인수를 바뀌면서 PM이 정말 농우일 때 엄청나게 나온다, 이런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또 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DPF가 장착되어 있는 디젤보다 10배 이상, 어떤 때는 뭐 20, 30배도 증가하기도 한다, 특수 구간에서. 이런 연구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분사 인젤이 압축비를 높게 쓰다 보니까 또 EGR 같은 거 붙여야 되거든요. 녹수 발생률도 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과연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또 미래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인데, 이건 없애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속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탈리스트, 필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포집을 하고 화학작용으로 상쇄를 시키긴 합니다만, 이런 촉매들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은 이런 촉매들, 뭐 필터들,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성능이 저하됐을 때는 수리를 하거나 클리닝을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개인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오염물질을 내뿜고 다니면서도 그걸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 내 차는 뭐 DPF가 장착되어 있고 SCR도 있으니까 오염물질 안 나오겠지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성능이 저하돼서 오염물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용자 선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이게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4단계로 DPF와 관련된 시설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액화로 해서 그것을 땅에 묻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발전을 해서 전기차에 송전을 해서 전력을 사용하는 이 과정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 문제라든지 가치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차가 친환경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몇 %라도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전기자동차가 전체 판매 대수의 5%도 안 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증가를 해서 20%, 30% 결국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도로에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 물질의 합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비약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몇 년씩 누적이 돼서 쌓이다 보면은 내연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각종 오염 물질과 전기 자동차로 제어되는 그 상황은 완벽하게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주 첨예한 문제였던 것을 아무런 해악이 없는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점차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서 전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좋은 방향,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열효율 면에서 뭐 몇 %가 좋던, 뭐 오염물질의 총합이 얼마가 좀 덜하던 간에 내연자동차에 비해서 유리하다면 인류가 힘을 모아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극복해야 될 문제점들이 참 많습니다. 배터리는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이 전기자동차도 이제 보다 더 친환경이 되려면 현재는 이 배터리가 에너지 덴시티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밀도를 높여서 최대한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부품 수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 이런 네트워크도 또 단순화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연 자동차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왔기 때문에 내연 자동차를 설계하는 많은 부분들을 차용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동화를 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는 막 내연 자동차보다 20에서 25%, 30% 무게가 더 무겁고, 그 다음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 배터리는 자원 집약적, 또 비용 집약적인 그런 소모적인 산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 같은 것들이 자꾸 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력을 통해서 또 소재 혁신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가볍고 효율적이고 값싼 배터리를 통해서 더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기술력이 또 발전을 해야 되고요. 전기 자동차는 좀 더 단순하게 또 효율적으로 값싸게 제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게도 가벼워져야 됩니다. 무게가 증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요. 이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내연 자동차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가벼워져야 친환경이라는 의미도 더 강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뭐 전기 자동차라 해서 운행할 때 오염 물질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타이어 마모가 되면서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입자들 이런 것들도 또 브레이크 분진 이런 것들도 오염 물질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다 줄여낼 수 있을까? 타이어의 소재 혁신이라든지 또 회생 제동을 아예 물리 브레이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수준으로 이걸 또 기술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조금씩 개선된 방향으로 일들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0년 동안 사용됐던 내연기관을 이제 접고 이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전동화를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로 가고자 인류가 결심했다라는 것은 환경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 그리고 인프라를 구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투입을 해서 기반 시설 자체 뭐든지 어떤 나라든지 자동차는요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간 산업인데 이걸 뿌리칠 바꾸면서까지도 환경을 지켜내고 보다 지속 가능한 가치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겠다라는 뼈를 깎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개인들 입장에서 이런 움직임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정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간에 우리가 내연 자동차를 활용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면 좋고요. 뭐 하이브리드, 부분 전동화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인프라 문제라든지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전기 자동차 이용하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아주 막 해피하거나 즐겁거나 편하거나 손쉽은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만, 뭐 또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환경에서도 먼저 동참을 해서 그래 내가 좀 더 빨리 전동화를 통해서 이런 이동수단의 혁명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앞으로 더 좋아지는 전기차를 보시면서 조금 가슴 아플 수는 있어요. 초창기에 태동기에 전기 자동차는 아무래도 기술 부분이나 성숙도 면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양쪽의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성숙될 때까지 좀 기다리라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기다리실 때는 또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든지 오염물질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덜 내는 그런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좀 더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12기통, 8기통 갖고 있는데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셔놓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도 요즘은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운행할 때마다 막 배터리 점프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격변의 시대입니다. ገብ변의 시대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기여를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틀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전기차의 친환경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뭐 복잡하지 않게 가볍게 한번 풀어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